오신몽 장편소설 하드보일드 느와르 대련 오하 고려식당 5 그날 밤 성민은 숙소에 모두를 모이게 했다. 재영, 덕, 용, 진, 장단, 환. 모인 이들에게 성민은 믿기 어려운 제안을 했다. 내일부터 갈 사람들은 가도 좋아. 억지로 도와달라고 안 할 거야. 하지만 남아서 내 일을 도와주면 나와 철제의 모든 돈을 넘겨주겠다. 300억은 좋게 넘을 거야. 그 말에 모두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그 300억은 인생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유혹이었다.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을 뚫고 재영이 입을 열었다. 성민아, 미안하다. 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성민은 재영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 재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철제 어머님은 내가 책임지고 잘 모실게. 철제도 내가. 성민은 재영의 말을 끊었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알아. 나중에 어머님 모시고 와서 철제를 한국으로 데리고 가줘. 일이 끝나면 내가 연락할게. 재영은 가슴이 아팠다. 철제는 그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과 가족은 친구의 복수를 위해 쉽게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모두 그걸 알았기에 아무도 나무라지 않았다. 형님, 뭐부터 하면 됩니까? 덕이 조심스레 물었다. 니들한테 칼 들고 싸우라고는 안 할 거야. 싸울 놈들은 이미 준비해놨다. 내가 시키는 일만 해주면 돼. 성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단을 바라봤다. 장단아, 환희하고 같이 내 방 가서 까만 가방 좀 가져와. 잠시 뒤 장단과 환희 묵직한 검은 가방을 들고 왔다. 가방을 열자 각종 총기류와 탄약이 가득했다. 이건 호신용이다. 각자 몇 개씩 챙겨놔. 어차피 쓸 일은 없을 거다. 성민의 말이 끝나자 덕이 권총 하나를 집어들며 물었다. 이거 자세 나오는데? 용이 덕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다. 야, 이 새끼야, 군대 안 갔다 온 티 내냐? 총구를 사람한테 들이대면 어떡하냐? 용은 해병 수색대 출신이었다. 총기에 관해선 익숙했다. 안 그러냐, 진아? 진은 총을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러시아제네. AK-47 개조한 것도 있고. 오, 이건 마카로프네. 진은 사채업자 이전에 특전사 중사 출신이었다. 군에서 횡령사고로 전역했지만 실전 훈련 경험이 풍부했다. 장단과 한도 육군 전방부대 출신이라 총에 거부감이 없었다. 재영 역시 최전방 수색대에서 복무했었다. 용이 총을 이리저리 살피며 성민에게 말했다. 형님, 이 정도면 호신용이 아니라 한판 붙어도 이기겠는데요? 덕이 맞장구 쳤다. 그러게. 그 새끼들 칼 들고 설쳐봐야 총 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총기를 앞에 두고 모두 한껏 의기양양해졌다. 하지만 성민이 조용히 분위기를 끊었다. 니들은 총 쓸 일 없어. 함부로 나서지 마. 그 말에 다시 숙소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재영을 제외한 모두는 남아 성민의 일을 돕기로 결심했다. 회의가 끝나자 각자 방으로 흩어졌다. 덕의 방에서 덕, 용, 진이 총기를 만지며 사용법을 익혔고 환의 방에서는 장단과 환희 목소리를 낮추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300억이면 사이트고 나발이고 평생 먹고 살 돈 아니냐? 장단의 말에 환희 현실을 상기시켰다. 어딨는지 알아야지. 확실한지도 봐야 하고. 전에 들었어. 성민이 오피스텔에다 돈 쟁여놓는다더라. 위치만 알면 끝이야. 근데 비밀번호나 열쇠도 필요할 거 아냐. 미친놈아. 위치만 알면 부수고 들어가면 되지. 300억이야. 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지. 60억이지. 5명이 나눠야 하니까. 장단은 눈을 번뜩이며 환을 노려봤다. 왜? 나눠 먹을 생각이냐? 환은 옅게 웃었다. 미쳤냐? 다 먹어야지. 둘은 소름 끼치는 미소를 가린 채 웃었다. 같은 시간 재영은 성민의 방으로 갔다. 책상에 앉은 초췌한 성민의 얼굴이 재영의 눈에 들어왔다. 책상 위 한쪽엔 성벽을 배경으로 찍은 철제와 성민의 사진이 보였다. 성민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글을 안 쳤다. 사진을 보며 재영이 멋쩍게 성민에게 말했다.
어디야? 성이 멋지네. 성민도 사진을 보며 애틋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우리 집이야. 고구려 산성. 재영은 그 말의 의미가 선뜻 이해가 안 갔지만 근처에 있는 비사성을 생각했다. 아, 난 아직 안 가봤는데. 가까운데 한 번을 못 갔네. 성민이 그의 마음을 알아챘는지 가볍게 웃어 보이며 얘기했다. 재영아, 그렇게 미안해하지 마. 어차피 일은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냥 혼자 있기 싫어서. 재영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넌 지금 마치 뒤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 그 말에 성민은 눈을 내리깔았다. 철제의 죽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재영은 그들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성민의 결심이 끝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야, 곧 돌아가야 하니 마지막으로 송별회나 하자. 무슨 송별회야? 재영이 어이없어 하자 성민은 덕을 불렀다. 덕이 방에 들어오자 성민은 말했다. 프로포즈 전화해라. 우리 지금 간다고 해. 다른 손님 다 내보내고 우리만 있을 거라고 해. 마지막으로 한턱 크게 낼 테니까. 성민은 웃으려 애썼다. 재영도 그저 따라 웃어주었다. 자정이 다 될 무렵 성민 일행은 프로포즈에 도착했다. 이미 마담은 대세만 남기고 손님들과 직원들, 첩대부 아가씨들을 모두 내보냈다. 성민은 철제의 죽음으로 냉랭해진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었다. 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회식이라 생각했고 철제를 추억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 일행이 매번 앉던 룸의 세팅이 끝나자 마담은 대세에게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리라고 지시했다. 한편 아생은 부하 2명과 함께 홍매이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차는 사거리 신호에 걸려 잠시 멈췄고 조수석에 앉은 부하가 차창을 바라보다가 말을 꺼냈다. 형님, 저기 노래방 마담이 절세 미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놈들이 문이 닳도록 돈 쓰러 온다고. 흐흐. 아생이 힐끗 차창 쪽을 보았다. 프로포즈라는 간판이 시야에 들어왔다. 아직 내가 모르는 절세 미녀가 남아 있었던가. 부하는 희죽거리며 말을 이었다. 형님께서야 달엔의 절세 미녀는 거의 취하셨지만 그래도 아직 꽤 남아 있습니다. 다 취하셔야지요. 아생은 짐짓 고개를 저었다. 아직 일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색을 취하면 쓰나. 일이 끝나면 그때 취해도 늦지 않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생은 곧 부하에게 차를 돌리라고 했다. 술 한 잔이야 괜찮겠지. 재물이 될 한국 놈들도 찾고. 부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요 형님. 아생의 차는 중앙선을 넘어 유턴했고 프로포즈 입구 주차장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아생과 부하 둘은 계단을 내려갔다. 마침 셔터를 내리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대세와 마주쳤다. 그 시각 재영은 다른 방에서 유진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늦어도 내일 밤엔 들어갈 거야. 얼른 보고 싶다. 재영은 통화를 하며 왠지 모를 착잡함이 밀려왔다. 간신히 울음을 삼키며 유진을 안심시켰다. 장단과 화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며 소리 죽여 이야기를 나눴다. 이따 술 좀 취하면 성민이 슬슬 떠보자. 오피스텔이 어딘지. 장단이 말을 꺼내자 화는 바지를 추스르며 대답했다. 쭉 써서 개줄 일 있냐? 다른 놈들이 들으면 어쩌려고. 다 때가 있는 거야. 너무 서두르지 마. 환의 말에 묘한 서늘함이 느껴졌다. 장단은 애써 아닌 척 웃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새끼야. 한편 주방에선 덕과 마담이 안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빠가 이번 주말에 보자고 하시는데 괜찮아? 마담의 말에 덕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 다음 주가 어때? 왜? 바빠? 덕은 마담을 바라보며 사뭇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 주는 좀 많이 바쁠 것 같아. 룸에서는 진과 용이 성민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성민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룸 문을 여는 순간 계단에서 우당탕 소리가 났다. 대세가 난간에 부딪히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곧장 시끄러운 중국말이 들려왔다. 조직원 둘을 대동한 아생이 프로포즈 안으로 들어선 것이다. 성민의 눈이 번뜩였다. 민머리 톡사 같은 생김새.
무엇보다 목에 새겨진 맨드라미 문신이 눈에 확 들어왔다. 정이 사진으로 알려준 철재를 죽인 장본인이었다. 성민은 그대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얼굴, 철재의 몸을 반으로 가른 그 순간 자신의 전부를 무너뜨린 원흉의 얼굴이었다. 철재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다. 반쯤 찢긴 몸, 부서진 눈동자. 그 이미지가 피처럼 시야를 덮었다. 성민은 터져나오는 눈물을 삼키며 양주병을 집어들었다. 죽어버려. 목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울음에 가까웠다. 행동이 아닌 발작이었다. 말릴 틈도 없이 성민은 양주병을 집어들고 아생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부하에게 막혀 술병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바닥에 처박혔다. 그 모습을 마주한 용과 진이 순식간에 뛰쳐나갔다. 각자 조직원 하나씩을 붙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거칠게 뒤엉킨 주먹질과 몸싸움이 시작됐다. 조금씩 중국인 부하들이 밀리고 있었다. 그러자 아생은 허리춤에서 날카로운 단도를 꺼냈다. 눈빛이 짐승처럼 번들거렸다. 그리고 부하와 몸싸움하는 진에게 다가가 단도를 찔러 넣으려 했다. 그 순간 아생은 뒤통수에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다. 손을 뻗어 만지자 끈적끈적한 열기가 묻어났다. 손바닥은 금세 붉게 물들었다. 아생이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깨진 양주병을 움켜쥔 재영이 서 있었다. 아생의 눈빛이 이글거렸다. 목소리는 강렬한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널 꼭 반으로 갈라주마. 아생은 단도를 움켜쥔 채 곧장 재영에게 달려들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련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